누나들이 보통 누나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천사들이라고 했잖아.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죠. 시누이 넷과 시어머니까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거든요. 처음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장담했거든요. 큰 시누이는 항상 웃고 화 한 번 안 낸다고 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겸손하고 말도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했죠. 셋째 시누이는 성격 좋고 발랄해서 같이 살기에 너무 좋다고 했어요. 막내 시누이만 조금 깐깐하다고 했지만 그 정도는 귀엽다고 하더군요. 어머님과 큰아가씨는 옷가게 나가고 나머지 아가씨들도 전부 직업이 있으니까 부딪힐 시간도 없을 거야. 남편의 이 말을 믿었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우리는 화정상가에 투자해서 매달 150만 원씩 수입이 생기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모두 투자한 거였죠. 그 돈으로 시식구들 생활비를 대려고 했어요. 남편은 우리 전세금이면 한 달에 150만 원은 나올 거라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곧 집이 생기겠다며 벌써부터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시식구 5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첫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 넷이 번갈아 가며 화장실을 차지했죠. 저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화장실 빨리 쓰라니까 뭐해? 막내 시누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나와야 했어요. 아침 시간이 이렇게 바쁠 줄 몰랐습니다.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이 제 스프레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작은 언니가 썼나 보다고 하더군요. 스프레이, 화장품, 심지어 속옷까지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처음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올케랑 사는 거 싫어요. 셋째 시누이는 제가 올케랑 사는 게 싫다고 둘째 시누이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완전 여우 같다고 했죠.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여우라고 부르더군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어요. 둘째 시누이는 여우든 귀신이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좋잖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제일 많이 부려먹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투덜거렸죠. 저는 그냥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가정부처럼 말이죠. 남편이 퇴근해서 가계부를 확인했어요. 이번 달에 150만 원 입금된 거 있지? 뿌듯해 죽겠어. 벌써부터 돈이 들어온다고 신났어요. 이게 다 우리 마누라님 덕분이라고 저를 칭찬했죠. 하지만 저는 벌써 불안했어요. 시누이들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생리대 좀 사와요. 100개짜리로 양 제일 많은 걸로요. 막내 시누이가 저에게 명령하듯 말했어요. 마치 심부름꾼 대하듯 했습니다. 남편이 낮에 시키지 이런 건 하며 투덜거렸지만 결국 사러 가야 했어요. 언니들도 쓰니까 중형으로 사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집안의 모든 것이 공룡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목욕탕에서 큰일이 벌어졌어요. 시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벗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당황했거든요. 완전히 벗은 채로 돌아다니더군요. 저는 누나들이 많으면 원래 그런 거라고 체념하며 말했어요. 여자가 많아지는 거지. 뭐라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막내 시누이의 행동이 가장 문제였어요. 아무 데서나 훌러덩 벗고 다니고 생리대를 아무 곳에나 펼쳐놓고 다녔거든요. 남편도 그래도 조심을 해야 한다며 불편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막내 아가씨가 좀 터프하긴 하다며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할 게 없냐고 물었어요. 자신이 나서는 건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남편이 말하던 천사들의 실체였습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큰 시누이는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둘째 시누이는 조용한 척하면서 은근히 저를 무시했어요. 셋째 시누이는 발랄한 척하면서 가장 독했고 막내 시누이는 대놓고 건방졌습니다. 저는 이미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세금까지 투자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지옥 같은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저를 완전히 하인 취급했습니다. 뭐 하나 시킬 때마다 명령하듯 했어요. 제가 거부하면 눈치를 주고 뒤에서 수군거렸죠.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셋째 시누이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변호사 준비생이라고 했죠. 시누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오빠가 소개팅을 다 시켜준다니까요.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 몰라요? 큰 시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첫 소개팅은 괜찮게 흘러갔어요. 변호사가 조금 늦었다고 사과하니 셋째 시누이가 괜찮다며 친구 오빠 창호라고 소개했습니다. 변호사 예비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죠.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시누이들이 흥분했어요. 변호사가 사실 변호사 되기엔 아가씨가 아깝다며 칭찬했어요. 시누이들은 더욱 우쭐해졌죠. 소개팅이 잘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내 시누이가 저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시누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큰 시누이가 아무리 남동생 와이프 그래도 고등학교 선배면 나를 높여야 한다고 나섰어요. 둘째 시누이도 기집애가 버릇이 없어 가지고라며 거들었죠. 갑자기 저희 예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케는 아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큰 시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며칠 후 막내 시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으니 더 황당한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 올케인데 고등학교 선배도 왜 반말이야? 말 높여.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존댓말을 강요받았거든요.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다고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집안일꾼이 되어버렸어요. 빨래, 청소, 요리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시누이들이 저에게 설거지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할 테니 아가씨는 속옷 빨래나 하라고 했어요. 마치 가정부를 부리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찼어요. 누가 누구를 부려먹는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텔레마케팅 전화 때문에 짜증을 냈어요. 요새 것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끊는다며 화를 내셨죠. 제가 위에 뭔가 써드릴까요 하고 물으니 막내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끓여 먹으라며 올케가 몸종이냐고 했어요. 셋째 시누이의 소개팅 상대인 변호사가 자꾸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자꾸 약속을 어기는데 내가 싫어진 걸까요? 셋째 시누이는 걱정했어요. 저는 변호사들이 워낙 바쁘니까 그럴 거라고 위로해줬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들의 성격을 보면 남자가 도망갈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셋째 시누이가 친구에게 전화해서 변호사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저를 봐서라도 몇 번만 더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신히 다음 만남을 성사시켰지만 변호사의 마음은 이미 떠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가계부를 보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선풍기 틀고 샤워도 물 펑펑 써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당연한 얘기를 했죠. 아가씨들 컴퓨터는 안 쓸 때는 끄고 물도 아끼는 게 어때요? 큰 시누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낸다고 우리 너무 재수없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막내 시누이가 화를 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럴듯하다며 시누이들이 돈 다 버는데 생활비 내는 게 어떠냐고 동조했어요. 결국 시누이들이 생활비를 내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기만 했습니다. 생활비를 내니까 오히려 더 당당해진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가씨들 생활비는 제가 거두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들의 생활비까지 제가 관리해야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시누이들 뒷바라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마치 노예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온 후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누이들이 제가 통닭을 먹는 걸 보며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통닭을 먹냐며 비난했죠. 제사 음식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막내 시누이가 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음식에 손톱 떨어졌잖아요. 먹고 죽으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도 무조건 제 잘못으로 몰았어요.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생활비를 팍팍 내야겠다며 반찬이 시원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음식까지 트집 잡기 시작한 거였죠. 아가씨들은 통닭 드시지 말고 집에서 한 거 드시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시누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하나 간섭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셋째 시누이의 소개팅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점점 시큰둥해졌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변호사가 조금 늦었다고 사과하며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막내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동생들이 이 근처에 왔다길래 제가 불렀어요. 셋째 시누이가 설명했지만 변호사는 명백히 불편해했어요. 오늘은 자신이 쏘겠다며 이쪽으로 앉으라고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막내 시누이가 변호사 앞에서 온갖 지랄을 다 떨었거든요. 음식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호사한테 이것저것 따지며 물어봤어요. 넥타이 색깔도 오늘 멋지다며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억지로 만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결국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셋째 시누이의 소개팅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셋째 시누이가 미안하다며 자신도 모르고 나왔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는 부탁으로 억지로 만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만 살짝 넘어가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차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화가 났다는 게 표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막내 시누이가 셋째 언니한테 자신을 가만두지 말라고 했다면 자신 같은 건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화를 냈어요. 시누이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고 저 혼자 시식구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누이들이 제 졸업 앨범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큰 시누이가 올케는 고등학교 때 사진을 왜 안 보여주고 숨겼냐고 물어봤어요. 시누이들이 제 사진을 보며 고등학교 때 정말 뚱뚱했다고 비웃었어요. 이 빼고 좀 뜯어고치고 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고 했죠. 정말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진짜 가관이라며 완전 달라졌다고 계속해서 제 외모를 비하했어요.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제 표정을 보고 누나들과 뭔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농담 좀 한 것 같고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농담은 무슨,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인데 농담 소리가 나와? 남편이 화를 냈지만 저는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내가 놀아줘야 누나들 화 풀 거 아니야. 결국 남편도 시누이들 편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어요. 남편은 그냥 자러 가버렸어요. 아이 몰라, 나 잘래 피곤하다며 저를 위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막내 시누이가 또 트집을 잡았어요. 음식에 손톱 떨어졌잖아요. 먹고 죽으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도 무조건 제 잘못으로 몰았어요.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올케 생활비 좀 팍팍 내야겠다며 반찬이 너무 시원찮다고 했어요. 어느 날 빨래를 갰는데 막내 시누이가 또 문제를 삼았어요. 이거 누가 빨래했냐며 따졌습니다. 드라이 하라고 했는데 아가씨가 빨래통에 넣어줬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뭘 해도 트집을 잡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셋째, 넷째가 들썩들썩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얼마나 피가 마르는 줄 알아? 제가 따졌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하는 거라고 했죠. 남편은 여자들끼리 싸우는 일이라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남동생이 만만하니까 여자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세게 나가요. 내 아내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라고. 저는 남편이 나서서 저를 보호해 주기를 원했어요. 안 할 거면 들어오지도 마요. 내 남편도 아니야.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서러웠거든요. 남편은 알았다고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도 잃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도 문제지만 저를 지켜주지 않는 남편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극한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난 거였어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은 나 몰라라 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누이 넷과 시어머니는 구경만 하고 있었죠. 제가 통닭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누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며 불평했어요. 이렇게 통닭 먹고 어떡하냐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비꼬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저를 비웃었어요. 저는 제사 음식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가씨들 통닭 드시지 말고 집에서 한 거 드시면 좋잖아요. 그리고요. 전 부치는 것만 좀 도와주실래요? 할 일이 좀 많아서요. 제가 부탁했지만 시누이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올케는 우리만 보면 눈에 가시 같아요. 말끝마다 잔소리예요. 막내 시누이가 투덜거렸어요. 오죽 만만하면 그러냐며 우리가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쫓겨 나가든지 해야 한다고 했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다니. 큰 시누이가 나서서 그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며 혼자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터고 등이 아팠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통닭을 여러 마리 튀기고 전을 수십 개 붙이고 나무를 묻히고 했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어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서 너리가 아팠지만 계속 요리해야 했습니다. 같이 음식 좀 하면 안 되냐고 다시 부탁했지만 시누이들은 딴청만 피웠어요. 누나들도 일 좀 하란 말이야. 남편이 퇴근해서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정민이 형, 너 약 먹었냐? 다 약 탔냐? 막내 시누이가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남편이 왜 그러냐며 진짜 우리 집사람 피 마른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진짜 우리 집사람 피 마른다잖아. 남편이 시누이들에게 화를 냈어요. 누나들이 왜 내 처 피 말리는 사람들이야? 시누이들이 반박했습니다. 제사 시간 했다고 내가 말을 타던지 누가 그러냐고 했어요. 불만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말하는 거고
누나들을 다 싸서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잖아. 큰 시누이가 나서서 남편을 타일렀어요. 내 말이 틀렸냐고 물으니 남편은 맞다고 굽혔습니다. 저는 가운데 끼어서 더욱 난처했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남편 뒤에서 이렇게 시켰다고 몰았어요. 남편을 부추겼다는 거였죠.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오늘 가는 더위에 죽어가지고 고생이라며 왜 싸웠냐고 물었어요. 올케가 우리가 자기 피 말린다고 했어요. 시누이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변명할 기회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이 어떻게 오냐며 저를 째려봤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물었지만 별다른 답이 없었어요. 또 편들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가만히 있어. 당신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 가만히 있는다. 남편과의 관계도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자했던 화정상가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소가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상가 투자인데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직접 왔다고 했습니다. 사무소 앞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난리가 났더군요. 업주를 구속하라. 업주를 구속하라. 사무소 앞에 피해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전세금이 모두 날아간 거였습니다. 돈이 들어간 건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럼 다 날린 거냐고 물으니 그러니까 얼른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믿지 말고 자신들 손으로 고발을 하자고 했어요. 왜 우리만 몰랐냐고 따져도 소용없었어요. 전화도 하고 통보도 했는데 주소가 바뀌어서 못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회장을 잡아도 돈이 없다고 해요. 받을 방법 없대요.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시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참아온 이유가 뭐였는지 모르겠더군요. 대체 뭘 하고 있었어? 왜 나한테 그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목숨보다 소중한 돈 날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집에 돌아와서 시누이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누나들이 좀 봐줘요. 잘 살아봐요. 분가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잖아요. 갑자기 시누이들이 태도를 바꿨어요.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나서였습니다. 같이 살면서 우리를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인형의 못이라도 박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투자 실패를 저주 때문이라고 몰아붙였어요. 무슨 꿍꿍이냐고 의심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면 아가씨들한테 잘하고 살게요. 저는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음대로 해라. 아들이 왼수지 왼수.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시누이는 옷가게를 관두고 집에 있어야겠다고 했어요. 큰 언니로서 옳게 버릇을 내가 고쳐야겠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시누이들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옷가게를 관두고 집에 있어야겠다고 선언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큰 언니로서 옳게 버릇을 내가 고쳐야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큰 시누이까지 집에서 저를 감시하겠다는 거였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시누이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트집을 잡았고 밤늦게까지 뭐라고 했습니다. 올케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어요. 막내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투자 실패를 모두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둘째 시누이도 거들었죠. 하지만 투자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오늘 또 어떤 트집을 잡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누이들이 또다시 제가 차린 밥상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반찬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돈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차려놓고 옳게 요리 실력이 원래 이래요? 시누이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럼 직접 해보세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시누이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올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요. 큰 시누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셋째 시누이도 거들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옳게 할 일 아니에요? 막내 시누이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요. 또 무슨 일이야?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누나들이 너무 심해요. 이제 큰 누나까지 집에 있으면서 저를 괴롭혀요. 좀 참아봐.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야. 남편의 대답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도 결국 누나들 편이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큰 시누이가 나타났습니다. 올케, 우리 좀 얘기해요. 네, 뭔데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진심을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티 나요. 큰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우리도 올케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우리도 갈 곳이 없는데 집안 사정이 이렇게 된 것도 올케 탓이잖아요. 결국 본심이 나왔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려는 거였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나요? 투자 결정을 누가 했어요? 우리는 반대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투자할 때 시누이들은 오히려 좋아했거든요.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신이 났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집을 나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정 언니에게 연락해서 당분간 있을 곳을 부탁했어요. 언니는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있을 곳만 있으면 돼. 금방 나올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 언니가 흔쾌히 승낙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밥이 더 맛없네요. 막내 시누이가 또 트집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어디 가세요? 큰 시누이가 물어봤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35년간 살아온 집이었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해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이제라도 나온 게 다행이야. 언니의 위로가 정말 고마웠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 들어올 거야? 안 들어가요. 무슨 소리야? 집이 어디야? 더 이상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에요.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비좁고 낡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트집을 잡지 않았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처음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시누이들과 함께 살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기적 같은 생존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모든 걸 참고 견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혼자지만 행복해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평온한 일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35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그때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2의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